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예, 삼색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수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세 분 다 잘 계셨습니까? 저는 뭐 잘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술 드셨죠? 아니요, 뭐 술을 술 어제 드셨구만. 먹었습니다. 어제 먹었습니다. 어제 예, 어제. 많이 드셨는데? 술 좋아하시잖아. 뭐 저랑은 좋아하죠. 한 번도 안 먹고. 좋아해요? 예. 누구랑 드셨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예. 아까 나 들었는데 다 폭로하는 수가 있어요. 영상 준비된 거 있죠? 우선 보고 갈까요?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 대통령의 저런 뭐랄까요? 구상 복귀해서 개헌도 하고 정치 개혁도 하고 이런 구상이 실현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복귀한다. 예, 제가 이제 그 추측하기로는요, 한 4대4, 최악의 경우도 5대3. 우리 그 자유우파 쪽에서 추천한 최악이 어떻게 인맥. 5대3이에요? 4대4가 정영식, 예. 그다음에 그 조한창, 예. 그다음에 김복형, 3명 확실하고 거기에 김영두까지 왔다 갔다. 큰일 났다. 이제 세 분 이런 금액이 아마 이게-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아니, 뭐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기각하고 싶어도 이제 못할 것 실명을 같은데. 합니다. 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네. 소수견에 안 밝혔는데요. 네. 이제는 이게 그 소수견에도 다 실명을 하거든요. 4대4 아니면 5대3으로 기각된다. 예, 기각되고요. 대통령이 그 화려하게 컴백 할 화려하게. 겁니다. 예. 나름 뭐가 있습니까? 소스가? 아니 그 뭐 소스레이보다 내용을 쭉 변론을 16명 정해내 보면요. 전부 이거 호수 위의 달 그림자지 뭔가 이게 명백하게 불법이 밝혀진 게 없잖아요. 호수 위에 달 그림자. 대통령을 파면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기에는 이게 분명한 게 없잖아요.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화병 생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세요? 5대3 아니면 4대4래요. 저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총 이 탄핵 심판의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선거만 앞두고 있잖아요. 네. 보면서 저는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봄이 온다. 봄이 옵니다. 저 소장님은요? 저는 이번에 가장 그 변론 과정에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대마왕이라는 게 밝혀졌다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그 체제도 그랬던 건데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처음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 왔다 갔다 했던 것 중에 오늘 이제 책도 나왔지만 며칠 전에 네. 거기서 분명히 우리 기자회견으로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은 당에 이임하겠다. 그 얘기가 실은 이제 하야에 동의한다라는 걸로 그 당시 이제 친한 지도부랑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이번에 말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말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란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마지막 변론하시면서 간첩을 25번 정도 언급했는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를 앞으로도 한 25번 정도 더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정된다. 8대 0. 그리고 8대 0이고 조한창 헌재 재판관은 국제 인사청문회에서 이거는 완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직접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혹시 한동훈 전 대표 책 보셨어요? 안 봤어요. 보셔야지. 제가 정치인 책을 참 독서광인데 네. 한동훈 책은요 이미 그 언론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그 잉커로서는 거짓말이죠. 에? 잉커로서는 안 거짓이라고. 읽어보셨다며. 언론에 난 것만 보면 아, 그래요? 언론에 난 거. 뭐 그거는 사서 볼 가치는 없는 걸로 봅니다. 저는 저 읽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소장이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까지 그 선거 앞두고 나와 그거 대통령 보면 배신해서 등에 칼을 꽂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보면 그거 심각하던데 상황이.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요. 그 김어준하고요. 탄핵 공작에 합류했구나. 김어준하고 이제 그 홍장원에 쏘아가지고 어. 자기를 암살하는 줄 알고 어. 그래서 이게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암살은 뭐 왜 암살합니까 사람을 요즘? 그 여권에 누군가가 알려줬다는데. 그 홍장원 메모를 다 가짜고 필체로 놓지 않습니까? 아니 홍장원이 아니고 딴 사람이던데. 홍장원을 통해서 뭐 누구 통해서 알려준 거죠.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면전에서 따졌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체포 지시에 대해서 부인했다기보다는 사실상 포고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 그러려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저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팩트 체크를 끝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면 그 책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면에서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그냥 죽도록 깠거든요. 뭐 저는 만에 하나 네. 게 이재명 대표가 돼가지고요 네. 재판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이건 사법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는 투쟁해서 싸워야지. 만에 하나게 본인이 대통령 된 데서 재판이 왜 다 중단됩니까? 아니 그게 기각된다. 다우설이 아니에요. 아니 기각된다면서 왜 갑자기 얘기를 그리 아니 가십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 만에 하나. 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약간 마음가짐과 자세가 야당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뭐 드릴 조언은 아닙니다만 서면 유튜브 하시잖아요. 예. 야당 되면 더 잘 돼요. 제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중요합니다. 순간 당황하셨어. 지금 뭐 국민의힘 분들도 낮에야 뭐 탄핵 반대 얘기하고 헌재 재판관 공격하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 모두 들어간 거 보면 국민의힘도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운명을. 요즘 화제가 그분 발언이에요. 김계리 변호사. 이분이 저는 개몽됐습니다. 이 발언 가지고 이제 좀 화제가 됐는데 이 얘기는 우리 저 소장님부터 먼저 어떻게 지금-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러시지만 이 개몽됐습니다라는 표현이 윤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도 얘기했고 실은 유튜브에서는 한 달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이 변호인단 전체가 구구 유튜브 약간 무슨 그 송출 방송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얘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저는 뭐 김계리 변호사 얘기도 별로 크게 거기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 이모작 준비하는 느낌을 확 받았는데 아, 김계리 그래요? 변호사님 아, 발언을 그래요? 보면서 정치하시려는구나. 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개몽됐습니다라는 궤변을 뭐 어디 광장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변호인 아닙니까 이분? 변호인이죠.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해야 되는 얘기는 어떤 그 싸구려 감성파리가 아니라 법과 논리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본인은 이제 대통령 계엄을 보고 개몽이 됐고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하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계몽을 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태를 보고 대통령을 계몽시켜야 된다라는 위기의식까지 느낄 정도로 이 사태가 심각한데 이 김계리 변호사의 말이라던가 다른 변호인들의 말을 보면 어떤 핵심적인 논리로 이 그동안 나왔던 불리한 이야기들을 기각시키거나 탄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뭐 대통령은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감성에 치중한 발언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대세가 남자는 전한길, 여자는 이제 그 김계리 변호사가 우파 쪽의 인기 대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는 100% 공감하는 게요. 뭐 저희처럼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지만 일반 학생들이나 또 정치에 좀 무관심한 분들은요. 야, 정말 이게 민주당 국회 폐악질이 이 정도였냐? 또는 이게 우리나라 종북 좌파 간첩이 이렇게 많았냐?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 선관위가 이렇게 비리나 선거
관리가 허술했냐 이걸 이게 처음 알게 된 사람 많아요. 저희 아들 딸도 그래. 아빠 이 정도였나 나라가 이랬었겠냐 이걸 이게 처음 알게 된 국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개몽된 거죠. 계엄 통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역으로 개몽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역으로 예. 저 대통령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 이렇게 역으로 개몽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는 판정이 났는데 지금 이제 연휴가 들어가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언제 하긴 뭐 해야 되겠죠. 위헌이라고 했으니. 그런데 만약에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이런데 지금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그 한덕수나 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거만 앞두고 있잖아요. 곧 선거되면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통령 해야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 탄핵이 기각되면 한덕수 총리 가는 거예요. 따라서는 뭐 기다리는 게 맞고요. 참고로 헌재 결정을 가장 많이 어긴 게 국회입니다.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나 위헌 결정 난 거 위헌 법안 17개, 불합치 16개, 낙태법 있죠? 이것도 이게 아직 안 고치고 있어요. 가장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안 따르는 거는 국회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국회 독재 그렇습니다. 하나예요? 예. 언론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3월 4일 날그 지금 이제 국무회의 소집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전망은 그 거기서 이제 뭔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한 박자 있다가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실은 헌법재판소의 핵심적인 그 판론의 그 이제 판결 요지 핵심은 뭐냐면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아거든요. 헌법 절차가 있으니까 임명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정무적 판단하냐 그랬는데 나온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헌법 질서를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여가지고 저는 뭐 적절한 선에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뭐 그 법적으로 타당하진 않았으나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쯤은 뭔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폭탄 넘기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 그 사람이 하겠지. 뭐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하겠지. 이렇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판결의 요지는 국회 추천 몫이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것,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거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존중은 하나 숙고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여당에서도 심지어 나서서 헌재의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기도 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될 거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 이 법의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거죠. 제가 최상목 대행을 안 지가 한 25년쯤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에 비춰보면 저는 할 거다 이렇게 에이, 봅니다. 저는 15년 알고 있는데 제가 제보다 좀 많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맞을 것 같아 안 할 어디 겁니다. 15년 25년한테 아 근데 안 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보시면 돼요. 정보가 있는 것 예, 같은데. 그건 안 있어요? 합니다. 예, 정보가? 예,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한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서 변호사님.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에요.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야당 소속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싫어할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국회에서 선출해서 보냈는데 그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버틴다?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곧. 아니 어쨌든 아마 윤 대통령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속 안 한 건 아니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 아니, 판결이 먼저 나오거든요. 다음 그러니까 주에. 규정에 이제 법에 국회 선출이니까 선출하면 임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권한으로 해석해서 안 하고 있어도 앞으로는 그럼 상관없는 게 되잖아요. 누구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전례가 특수하게 있으니까. 선고를 앞두고 온 두 분이 있으니 조금 기다리는 거죠. 뭐. 그때는 해야 된다. 그때는 해야죠 당연히. 갑자기 뭐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임명하고 안 하고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8인 체제로 갈 거냐 9인 체제로 갈 거냐 이것도 연동돼 있잖아요. 예. 그럼 임명되더라도 이 변론에 편결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세요? 근데요. 예. 임명이 됐다. 이런 경우에 그 8명이 회의가 8대 0이나 7대 1, 6대 2가 나오면 만약에 참여 안 시킵니다. 탄핵되니까. 근데 5대 3이면
5대 3이면 이게 그냥 기각식일까요? 아니면 만약에 변론 갱신해서 참여식일까요? 변론 갱신하는데 1분 걸립니다, 보통. 제 재판 가면 이게 판사 바뀌었습니다. 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갱신. 지금 정식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한 길이면 돼요. 왜? 16명이 정의신문 조서만 보여주고 이 있냐? 이러면 되거든요. 따라서는 8인인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만약에 참여 안 시켜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분명히 5대 3일 때는 참여식에 6대 3을 만들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인용될 가능성을 줄여야 된다. 인용될 가능성이 어떻든가 무관하게 임명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뭐 8대 2든 5대 4든 뭐 5대 3이든 뭔가 아무 관계 없이 그 임명을 하되 다만 이제 결정에는 좀 탄핵 심판에는 좀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양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8인 체제였어요. 8인 체제였지만 8대 0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뭐 그 큰 그 어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대 0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점 자체가 이미 변론이 다 종결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재판관들 평의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고 이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로만 이거를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게 취지고 반드시 이제 변론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도 본인이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임명의 시점 자체도 좀 봐야 되는데 이미 평의가 절반 이상 만약에 진행이 됐고 거의 이제 최종적인 선고에 가까워졌다라고 한다면 그때 본인이 들어오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애매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상목 대행은 이 헌재에서 나온 판결에 승복해서 명확하게 빠르게 임명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그 뒤에 재판관이 8인 체제가 유지되느냐 9인 체제로 충원이 되느냐는 저는 오히려 마은혁 이 재판관이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차적인 논쟁이다. 지금은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명하되 조속 임명하되 판결은 8인 체제한다. 이러면 타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회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네. 뭐 제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5대 3이 지금 가능성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5대 그건 3. 이제 근데 희망사항이죠. 마을에 가서 6대 3이 변호사님. 되면 이 나라가 뒤집어진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조건부로 거래하는 식으로 그걸 표명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 하고요. 다음 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돼 있죠? 요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옥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예. 일단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운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예. 어쨌든 제가 하도 여러 번 들어서 명태균 씨는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그랬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 지금 저는 저 두 가지로 보는 게요. 네. 일단 이게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 안 하고도 그냥 이게 저렇게 부탁하니 그냥 덕담 삼아 한번 알아볼게 해놓고 우리 안 알아보는 경우 많거든요. 거짓말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이게 의뢰인들이 판사님한테 좀 부탁해달라면 한 부탁해 볼게요. 그런데 직접 전화하기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덕담으로 이게 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짜 뭐 윤상현 의원한테 진짜 한번 잘 검토해봐라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어느 경우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선자는 공무원도 아니고요. 설령 저는 이게 대통령이 하더라도요. 누구 하나 이게 좀 신경 써봐 이 정도 가지고는 불법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판결을 보면 조직적으로 국가 돈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친박을 조직적으로 이게 전국에 꼽는 이 정도 돼야 이게 대통령 개입이죠. 대통령이 공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 획득에 얼마나 공을 세우냐. 이거는 대통령이 제일 잘 알죠. 그럼 대통령이 공천에 초연한 적이 우리 정무수석 하시니까 알잖아요. 대통령이 공천 나 몰라라? 너 당에서 다 알았지? 이런 대통령 역대 있었습니까? 있었죠. 역대 있었다고요? 그럼요. 저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법 공천 줄 아니에요. 테니까 한번 출마해보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그게 하나가 들어간 이후로는 그거가 불문율이 됐죠. 그건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출신이 몇 명이 청와대 출신 들어갔다고 해서 대통령이 오다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예. 그거랑 저 정도 엮지 가지고는 말고. 뭐 조금 야 김영세 어때? 한번 좋아요. 이야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범죄.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무슨 저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께서 공안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정진석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렇게 분명하게 내가 공안위원장 윤상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그렇게 국민 앞에 대놓고 하면 돼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요. 아니 그렇게 근데 가지 말고. 아니 그때는 아니 이것만 얘기해봐. 그러니까요. 이것만. 제 이재명 말은 대표 잘못으로 자꾸 물타기 하지 말고. 그 기억이라는 거짓말 게 그 맞죠? 시간에 따라 좀 바뀌잖아요. 그때는 윤상현인 줄 알아도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당시가 이제 헷갈렸다. 득담을 했다면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술을 많이 네. 먹어서 먹을 때는 기억이 흐리기도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 게 워딩이 되게 재밌어요.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얘기하겠다고 한 립서비스를 거거든요. 하잖아요. 지금. 걔가 공간위원장이니까. 그러면 실은 모든 말이 다 립서비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번 최고 결론에서 변론도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립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대망인데 그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더 립서비스 가깝거든요. 개헌을 그동안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뭔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당해 이임하겠다고 했었고 그 공간위원장이 윤상현인지도 모르겠던 해서 뭐 앞뒤 맞는 게 너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덕담이에요. 무슨 덕담을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했고 내가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말로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금기어, 이재명,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말씀하실 거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한해서 봐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는 명확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헌재 변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15명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 이유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갔다 뭐 이랬거든요. 불 켜져 있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불이 켜져 있대요. 다 아시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분인데 이 통화 녹취만 들어봐도 이거보다 확실한 공천 개입의 물증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덕담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뭐 보태실 말씀 없으시죠? 예,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아, 요거 참 제가 진짜로 우리 서 변호사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예요. 다른 뜻 전혀 없이 주진우 기자가 녹취를 하나 공개를 했잖아요. 예. 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김건희 여사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언제 뭐 누구랑 통화해서 했는지는 몰라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아마 거죠? 최근 이야기 같은데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 쪽에서요 유튜브 중심을 해서 조선일보 절독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요? 왜요? 계속 그 왜냐하면 조선 중앙 동아가요 계속 윤 대통령 뭐 내란이다 탄핵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의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그럼 이게 우리 신문을 끊자 이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 시점 아마 점했고요. 제가 보기에 그 이후에 조선은 약간 이게 약간 바뀌었어요. 대통령 약간 옹호 쪽으로. 근데 동아 중앙이 심합니다. 제가 보기에. 동아는 뭐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스탠스 같은데. 와, 동아계 칼럼 보면 경향 이제 한결에 구별이 안 돼요. 지난 정부도 엄청 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조선은 약간 이제 절도 운동이 좀 효과에서 이제 돌았었고 아마 그 시점쯤에 최근에 그 한참 이게 대통령 비판할 때 그때 아마 조선일보 폐간해야 된다. 다 보수청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때 이야기 같아요. 근데 워딩이 세잖아요. 폐간에 목숨 걸었다 하면 아니 뭐 뭔가 사적인 대화니까 공적으로 그래 안 하죠. 사무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선이 계속 윤석열 비판하니까 김건희에서 포함해서 계속 비판하니까 어떻게 가장 정통 보수지라는 조선일보는 게 우리 보수가 먹이 살려준 키워준 신문인데 계속 보수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절도운동하고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니까 아마 세게 좀 폐간운동 이랬죠. 납득은 되세요? 근데 지금 이게 시점이 언제인지는 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조선일보가 좀 약간 미심쩍은 건 있어요.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에 전달하면서 또 용산에 전달을 하려는데 이거를 USB. USB를 하는데 보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보도를 안 하면서 뭐 통신 비밀보호법이라든가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조선일보의 그동안 보도 관행을 봤을 때 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가 뭐 폐간에 목숨을 거는 것도 좀 과도한 얘기고 좀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생각하면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조선일보가 보도 안 한 것도 너무 좀 뭔가 미스테리하다. 그래서 이 두 쪽 다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통화 시점이 그러니까 김 여사가 이 조선일보 폐간을 언급한 시점이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그 좀 뒤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2월 말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계엄 후 통하고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된 뒤에 네. 통화라고 주진우 기자가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시점이면 사실 일단 첫 번째로 상식적으로 어떤 그 통화하면서 아무리 이제 사인과의 통화라고는 하나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언론사 비난하면서 폐가 운운할 정도로 이분이 실세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일보에 대해서 격분했던 이유가 좀 더 저는 내막이 밝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USB를 받았고 그걸 쥐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게 과연 폐간까지 갈 일인가, 폐간을 운운할 정도로 화가 날 일인가. 그러니까 그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무언가의 대화가 오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드는 상황이라 전 좀 더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좀 알려주실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자꾸 남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라이다. 그다음에 탄핵이 돼야 된다. 계속 이렇게 칼럼이나 사설을 썼잖아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계엄 직후에 그때는 이게 모든 보수청에서 조선일보 다 꺼내야 된다. 폐간해야 된다. 이걸 방송 대대적으로 할 때예요. 그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 시점에 이래 봅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조선일보도 들어갔어요? 전달이 됐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아직 더 나온 게 없어서 근데 궁금하긴 합디다. 요 전후 맥락.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은 조선일보와 당시 청와대 간의 갈등이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뭔가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우리 서 변호사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조선일보 논조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해석들을 예. 많이 해서 예.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게 나왔어요. 아마 아. 절독 막 이런 운동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게 좀 논조가 바뀐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조금 얘기할까요?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됐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까요? 그동안 했던 거를 보면은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뭐 한덕수 씨나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명분만 가지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무적 판단을 지금 중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마은혁 재판관은 저도 임명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명태균 특검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제 검찰도 수사를 하잖아요.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좀 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러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걸로만 보면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조금 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약간 정치적으로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상목 대행은 100% 예. 거부권 행사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표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잖아요. 예. 이게 그 다음이 위험해요. 아,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친명과 반명이 있어요. 친명 만명. 민주당도 친명. 아 반명이 여기는 있어요. 저 명태균 명. 예. 명태균 관련 후보가 홍준표, 예. 그다음에 오세훈, 이준석. 예. 이준석 당은 다르지만 당연히 아니죠. 그다음에 예. 반명, 명태균 관계없는 게 문제가 김문수, 예. 한동훈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승민은 몇 빼요? 예? 유승민은 몇 빼요? 그거 관계 없고. 그러니까 자, 근데 그건 표가 없잖아요. 유승민은. 안철수 의원은 예.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관계 없죠. 반명. 예.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한동훈계가요. 상당히 대거 무기명 투표일 때 찬성표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지금 검찰도요. 중요한 게 한동훈 사단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노골적으로 명태균을 이용하면 오세훈이 홍준표는 하루면 제압한다. 이러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그래요? 지금 부산지검의 차장이요. 네. 서울 고검의 사무실 얻어가 서울서 수사하는데 실제는 그 팀이 그대로예요. 예. 근데 중앙지검을 이첩한 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창수 영향이 없어요. 그냥 고검장이 한동훈 고등학교 대학 후배거든요. 네. 박세현, 특수본. 거기에 사무실 얻어서 창원팀이 서울 쓰고 있는데 전북에 그 한동훈 장관할 때 과장하던 이게 수사팀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을 이용해서 오세훈 홍준표를 죽이고
안 되면 이게 특검 가도 나쁠 게 없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밖에 후보 더 있냐? 요거 따라서 이게 친한 이분들이 요거 재밌다. 무기명 투표에서 대거 찬성표에서 100석이 안 되면요 못 막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명태균 특검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후보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 실체는 없어요. 팩트는 없는데 막 2달 동안 이게 계속 명태균 떠들고 특검하면요 타격을 받는 거죠. 이런 게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마음에 두고 있는 대선 후보가 있다라고 한 것 예. 같은데 예. 맞죠? 그렇죠. 누구예요? 그건 모르죠. 아시면서 아니, 어제 술 먹으신 분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이게 친윤 후보는 보통 이제 그 김문수가 제일 앞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원희룡 장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타코스로는 이철우 지사가요. 네. 원래 이제 그 아마 대통령이 탄핵 안 되고 했으면 국무총리로 가장 유력 검토한 게 이철우 지사입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이제 그분도 저는 대선 주자로 한 3분 정도가 친윤 후보를 꼽히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저도 잘 아는데 예. 종씨라 그래서 저를 국회의원 할 때 엄청 이뻐했거든요. 철자까지 똑같잖아요. 네. 이철. 어떻게 보세요? 그 이번에 그 명태균 씨가 변호인 남상곤 변호사를 통해서 네. 계속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워딩이 되게 재밌어요. 그분 언론 플레이 잘하더라. 예, 그 그냥 딱 이렇게 뭐 언론에 탁 달라붙는 얘기들 했는데 네. 잔칫날 돼지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야.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이 두 분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겠다. 그리고 뭐 내가 그 이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는 언제고 이 금수만도 못하다, 은혜도 모르고 이런 걸로 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 이게 그리고 실은 앞에서 만난 적도 없고 뭐 통화한 적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뭔가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든가 통화하는 거라든가 이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맷집만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만큼 맷집이 있는 건데 이 두 분이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이 지금 지지율이 적으면 4%, 많은 8% 정도 나와요. 맷집이 얼마 안 되는데 약간 잔펀치들을 맞게 되면 이 자체가 결정적 타격은 안 되지만 뭔가 이렇게 그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못한다 그럴까요? 계속 거기에 발목 잡혀서 그래서 이 두 분 모두가 일정한 정도의 어떤 자질구레한 타격을 받으면서 뭔가 좀 성장하는 게 쉽지 않아지는 정도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의도에서 통상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준표형 그러는데 준표형 많이 지지율 떨어졌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새? 그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김문수 장관의 부상 때문에 아무래도 칼라가 비슷한데 오히려 뭐 중도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 환영한다 그러더만요. 자기가 중도로 비춰질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특검법은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꽃놀이 패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친명계 비명계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분석에 동의하는 게 이게 최상목 대행 거부권 써서 이 대통령 측으로 그 국회로 넘어오는 그 시점을 보면 사실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아마 국회로 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계 입장에서는 이만한 카드가 없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대선 다른 후보들을 지금 경쟁자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뭐 동의하지 않는다 특검법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전 속내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보수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고 보수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일치 단결해서 명태균 특검법을 절대 막아보자 해서 막았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당 전체가 명태균 리스크의 늪으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금 한두 개를 폭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USB의 존재도 알려졌고 이 USB를 과연 그 한 명에게만 줬겠느냐. 저는 여러 명한테 줬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개가 지금 거의 다 지뢰밭인 거예요. 다 얽혀 있고 뭐 돈이 오간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검찰도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이 명태균 씨의 허풍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서 변호사님, 우리 저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데 그 친윤 실세 의원 아들 관련된 좀 예. 불미스러운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예. 그게 뭐 당내 경선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별거 아닌 게 막 불거지거나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당 경선? 예. 당 경선에서 이제 이분이 워낙 친윤 실세니까 네. 반대쪽에서 뭐 이 정보를 막 흘리거나 뭐 그런 거예요? 예, 뭐 정보는 이러면 다 거의 뭐 반공개되다시피 돼 있는데 사건 자체가 좀 사건 자체가 이제 뭐 이런 마약에서 경찰이 다 추적해 잡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경선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개인 일탈. 그런 거죠? 예, 그런 봅니다. 무슨 의도로 갖고 한 거나 그건 아니죠. 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안 보셨다 그러고 두 분은 책 보셨어요?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은 안 뭐 봤어요. 언론에 많이들 보도가 됐으니까. 네, 네, 보도는 많이 봤습니다. 뭐 인터뷰도 좀 읽어보고요. 네. 그나저나 뭐 어떤 조사인지 좀 잘 기억이 안 돼. 수치 얘기하면 또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더만요. 보수청에서. 그 MBS 4개 여론조사가 하는 건데요. 아 맞아 그거였다. 그 수치 수치 얘기하지 이야기해도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뭐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높아요. 압도적으로 1인데요. 예. 아마 저는 그거에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 보수 쪽에서는요. 한번 배신자 프레임에 한번 걸리면요. 하늘의 그물망처럼 못 벗어나요. 천나지망 유승민 의원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도 지금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살 길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당의 지지가 폭락해서 한동훈밖에 없다. 당신이 좀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윤 대통령 지지가 급등하고 국민의힘 지지도 민주당하고 엎치락 윤 뒤치하니 대통령 지지율 진짜 믿으세요? 아 저는 우리 저평가됐다 봐요. 아 그래요? 더 실제로 더 높다 봐요. 수치보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 보는데 근데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엎치니까 한동훈 나가니까 국민의힘 지지가 떠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설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저는 한 4, 5%에서 좀 하다가 결국 포기 어렵지 않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지금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층에 나와서 한 여론조사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나온 거를 대충 이게 국민의힘 지지를 그냥 100으로 환산해서 한번 대충 계산을 몇 번 해봤어요. MBS나 갤럽이랑 해보면 뭐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어도 대략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환산을 해보면 40% 초중반, 나머지 후보가 한 17에서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재 여론조사만 나오는 거를 보면 1강 3중 구조로 보는 게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뭔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건데 더군다나 한동훈 후보는 또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또 뭔가 뭐 한동훈 후보랑 서로 누구누구 검사가 아는 사이더라라는 것 자체가 또 한동훈 후보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실은 오히려 김문수 장관한테 꽃놀이 핀 거죠. 이 명태균 논란이 치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3명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이거 혜택을 보고 그리고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약간 고사 같은 거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구도를 이 세 분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 과연 뒤집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더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자체가 더 어렵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필연적으로 딜레마에 맞닥뜨린 거죠. 왜냐하면 일단 오락가락하기에는 좀 멀리 왔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이 뭐 소위 말해 대통령의 지지층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서 또 지지층은 잡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 때리기에 열중하는 거고 한쪽에서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 대표한테 관리가 만무한 것이고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이미 저는 됐다라고 봐요. 보수 진영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뭐 책을 내고 뭐 인터뷰를 재개하면서 관심은 받고 있다 치더라도 이미 공공의 적이 된 상태, 그리고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씌워진 상태에서 아무리 어떤 상식 있는 소리를 하려고 해도 본인도 아마 되게 미적지근한 수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3년만 하고 개헌하고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건 보수층들이 원하는 거죠.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이가 왜요? 73년생이요. 네. 그 김문수 지사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김문수 지사 정도 경륜과 연세명에게 3년하고 물러나 이해가 되는데 73년생이 만으로 하면 이게 5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3년 대통령하고 물러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나이랑 뭐 상관이 있어요. 아니 3년으로 이게 줄인다. 좀 이게 젊은 사람이 꿈이 네. 뭔가 뭐 대통령 되면 이게 나라를 한번 이게 개혁해서 어떻게 바로 잡아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나 3년이면 3년 하고 물러난다. 개헌하고 3년이면 충분하다던데요. 개헌을 할 수 있지만 나라를 이게 바로 잡는데 뜻을 폈는데 3년이 됩니까? 5년도 부족한데요. 따라서 저는 그러고 이게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 지금 그 일단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될 가능성이 다 없다. 해봤자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 3명 다 합친 게 한 20에서 25예요. 네. 수치상으로. 네. 근데 어떻게 후보가 돼요? 3명 다 합친데. 근데 합친 가능성이 없대요. 또 유승민하고 한동훈도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네. 반윤석이라는 거 빼고는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검사와 경제 전문가 걸어온 길이 완전 달라요.
또 위도훈이나 카페에 가보면요. 원래부터 이 유승민을 되게 배신자라 그랬어요. 그 지지층이 달라요. 따라서 유승민과 한동훈 연대는 불가능하고 연대 돼봤자 전체의 20% 미만이다.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셨는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근데 연대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개헌 얘기 잠깐만 드리면 개헌? 네, 한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사실은 내란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이 정당에서 차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코미디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중도에 소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응답을 요구를 간접적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연대설에 대해서는 근데 한동훈 대표와의 연대를 오히려 다른 후보들은 저는 고려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다른 후보들이 네. 왜냐하면 한 대표랑 손을 잡았을 때 그렇다면 누구로 단일화를 할 거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대표 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를 저는 다른 후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윤계 또는 뭐 비명태균계 이런 분들이 한 대표를 위해서 뭔가 본인이 희생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개헌 얘기 말씀하셨는데 다들 개헌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개헌 얘기 하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개헌 얘기 하는데 어찌 보면 유력 주자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만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탄핵에 집중할 때다 이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역사상 우리 대선에서 개헌 얘기가 의리 항상 나오는데요. 네. 1등 후보는 지금 개헌이 중요할 때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고 네. 1등 후보가 아닌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까지는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여론조사가 되게 재밌어요. 네. 여론조사라면 국민 여러분 개헌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한 보통 70 내지 75%가 찬성을 해요. 그런데 뭐 일자리, 경제성장, 뭐 복지, 불평등 쫙 세운 다음에 10가지 아젠다를 던진 다음에 개헌이 몇 번째로 중요하냐 그러면 9번째, 10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강도가 되게 약하다. 네. 개헌이 수치는 높은 것이긴 하지만 강도가 되게 약하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이제 연대설을 물어봤는데 유승민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이분이랑 연대해봤자 실은 뭐 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도 없고 괜히 오히려 모양새만 뭔가 좀 이렇게 미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연대고, 저는 오히려 좀 가능성으로 좀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안철수 의원 탈당 가능성이에요. 탈당?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4명을 컷오프해서 4명을 뽑거든요. 그럼 현재 이제 거론되는 4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탄핵을 찬성한 보수 입장이고 실은 약간 민주당 계열이랑도 같이 했고 국민의힘 계열도 같이 했고 색깔이 좀 약간 자유자재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2030 여성이라든가 탄핵을 찬성한 보수 쪽 분들은 김문수 같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나름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야 내가 어차피 여기서 컷오프 당할 바에야 탈당해서 독자로 차라리 출마하자. 그러면 한 10 내지 한 15% 언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정도 나와요? 아니 그 조사된 게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그러니까, 지형을 고려하면 보면 왜 우리 지난번 2016년 총선 때도 양쪽에서 딱 그대로 비슷하게 가져갔었거든요. 그때 총선 때도 제가 이번에도 양쪽 모두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서 한 10 내지 15%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한 박자 지나면 안철수 의원 탈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가능해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뭐 탈당하다 안 하다 이게 별 변수가 안 되고요. 저는 탈당해도 10%는요 이준석이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안철수에서 이미 이준석으로 세대 교체가 됐다. 우리 이래 봅니다. 변수가 안 된다. 네. 뭐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십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말씀 하세요 그럼. 네, 뭐 저는 일단 오늘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이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너무 견고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빨리 파면 되고 다음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색 정치 토크 이재명은 왜 안 다룹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는데 개헌 잠깐 얘기했어요. 앞으로 할 기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최병천 소장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